소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소장. 소장 작성하는 거. 어유 어려워하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처음 들어와서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 소장이란 게 어떻게 작성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 변호사 교육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된다 법리적으로 이런 걸 막 그 단맞추기식으로 많이 그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실제로 막상 이제 실무에 나와서 보면은 간단한 그 대여금 소장 하나 못 쓴다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들은 잘 아는데 어려운 이론은 잘 이론은 아는데 잘 아는데 단순하게 소장. 네. 친구가 뭐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소장 하나 써줘 이러면 막 당황해하고 그렇군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실무적인 교육에 그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이게 조금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그 뭐 중개 사고라고 그러죠. 요즘 많잖아요. 중개업자들이 제대로 확인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그 임차인들이 중개업자하고 협회 상대로 하는 그 중개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나 냈는데 그걸 하나 샘플로 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샘플로 해가지고 소장 작성법 그런 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 저도 처음에 소장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처음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 이제 막 알겠는데 한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일단 소장 여기 샘플인데요. 네. 원고가 이제 여러 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들. 네, 어디 이제 성북구의 어떤 빌라입니다. 근데 이제 빌라 들어가서 거기 쫓겨나게 생겨서 보증금 못 받고. 7명이. 그래서 소송을 저한테 맡긴 그런 사건이고요. 피고는 이제 아까 별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피고가 또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피고가 그 임대인 회사 법인입니다. 임대인 회사 1, 그 다음에 2, 중개업자들 그룹,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그룹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중개업자들도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 숫자는 많은데, 그룹으로 보면은 보증금 받은 임대인 회사, 그 다음에 중개업자들,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그룹으로 이제. 임차인도 많고, 원고도 많고, 피고도 많네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각자 구구각색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부동산이 한 것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 했고. 그렇습니다. 막 나눠져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구 취지, 이론 구성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소장으로서는 꽤나 재밌는 좀 복잡한 그러니까요. 그런 유형에 속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소송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청구 취지, 그다음에 청구 원인.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구 취지는 이제 우리가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한다. 나란 말은 이제 원고죠. 원고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피고한테 뭘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원고 조모 씨는 피고 회사, 임대인 회사입니다. 종합검사. 보증금 8천이라는 뜻이죠. 8천만 원 줘라. 그 다음에 피고 이모 씨는 이 임대인 회사와 공동해서 8천만 원을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개업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인 쪽또 임대인 쪽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임차인 쪽을 중개해준. 그 한 사람이 중개한. 그런 케이스에서 중개업자가 한 사람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데 이 조모 씨는 받으면 되는데 그 8천만 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인 회사도 8천만 원을 주고 또 중개업자 이모 씨도 8천만 원을 주고 하면은 청구가 너무 많죠. 액수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화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부진적 연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진적 연대의 개념으로 공동화해 이렇게 써주면 이게 8천만 원을 받는 것을 아니라 받는 것을
이 사람 해서 엮어서 8천만 원을 받는구나. 이런 이제 합의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런 약속이죠, 일종의.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거는 총 받을 게 8천이야.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소장을 처음 봤을 때 청구 취지,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원래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지? 그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 결론? 그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소장은 우리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 판결은 주문, 그다음 판결의 이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서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론이 먼저 나오고요. 소장도 결론, 그러니까 판결도 주문이란 결론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는. 그게 더 어쨌든 장점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이제 그냥 그렇죠. 익숙해져서 변호사님이니까 별로 의문을 안 가졌는데 아예 의문이 없는데 괜찮은 질문이네요. 일반인들은 왜 처음 나가라지? 원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막 그 결론을 보고 나서 이게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부분을 추론할 때가 더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굉장히 긴 사연들이 많거든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가 십수 페이지, 그렇겠네. 수십 장을 거쳐서 결론이 나오면 결론을 보고 그다음에 쫙 읽으면 더 잘 읽겠네. 그렇죠. 이래서 이게 나왔구나. 뭘 요구한다는 걸 보고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이 더 빨리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헤어졌어. 네. 이러고 나서 이제 걔랑 만나갖고 어떻게 됐고 왜 헤어지는 얘기를 쫙 하면 잘 들리잖아요. 네. 예, 근데 처음 만난 얘기부터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비유가 아주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송모 씨는 이 보증금이 큽니다. 1억 7천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중개업자가 둘입니다. 아까 이모 씨라는 분은 이게 임대인 쪽 중개업자로 공동중개 계속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아까 1번 조모 씨한테는 임차인 쪽 중개도 했고, 여기는 송모 씨한테는 정모라고 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인 중개업자로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 씨, 정모 씨는 임대인 회사와 공동해서 1억 7천만 원을 물으라. 그 다음에 중개협회는 피고, 이모, 정모, 중개업자 둘과 공동해서 1억 7천만 원을 물으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종합검설이 먼저 갚고 못 갚을 시에는 중개업자한테 넘어가고 그 못 갚은 금액은 또 협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냥 그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갚든 간에 같이 부진적 연대해서 같이 갚아라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원고 김모 씨는 또 1억 7천만 원, 중개업자 두 사람,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원고 김모 씨는 1억 7천, 또 두 사람, 전세금이 좀 공인중개사 두 사람. 크죠. 이게 중개사고치고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이제 고무변호사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중개사고를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고 유모 씨는 1억 7천, 또 공인중개사 두 사람. 그 다음에 원고 정모 씨도 2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두 사람. 그 다음에 원고 이모 씨는 2억. 공인중개사 두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예. 자, 우선 요거 이제 그 소장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원고 이모 씨라고 그랬는데, 이모 씨 2억 원. 이분은 공인중개사 두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 중개사 한 사람, 그다음에 임차인 중개사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테 또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2억을 이게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끼게 되면은 어쨌든 보증금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죠. 공인중개사 그렇죠. 한 사람이 보통 1억 정도의 공제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소송을 해보면
판결은 이제 다 공중개사한테 나오더라도 공중개사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그다음에 협회도 따라서 1억 범위안에서는 책임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개업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기 명의로 그게 이제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고 또 실제로 안 갚을 요량으로 재산을 재산을 안 쌓아놓은 자기 거군요. 취득을 안 하는 거, 자기 명의로 취득 안 하는 거죠. 배우자 이름으로 해놓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협회한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으로는 쟁점인, 핵심인 이런 그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회로서는 협회한테 이제 보증금을 제대로 피해 금액을 제대로 받으려 그러면은 공중개사가 여러 명이 끼어 있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A 중개사 1억, B 중개사 1억 이렇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는 한도가 2억 정도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그분은 7천짜리인데 이분은 한 명한테. 공중개사 한 명이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한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1억 그 보험 가입한 그분이 그 사고를 여러 건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1억이니까. 그러니까 그 1억 한도 내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나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고는 이제 배상받을 가능성이 다른 분보다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불운한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 사고가 크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청구 원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청구 원인도 이제 우리가 소장 쓸 때 구성이 사건의 경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누구누구의 책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고들의 책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고들 중에서 이제 피고 회사가 보증금 물어야 될 책임, 그 다음에 중개업자들이 배상해야 될 책임, 4번, 그 다음에 협회의 책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우선 1번은 지금 사건의 경위, 2번은 누구누구의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일단 1번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는 거구나. 이 사건이 뭔가 피고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되어 있다, 어떻게 생겨먹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는 그래서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법률 판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그 피고들의 책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률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락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돼요. 피고들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적절하게 가면 되는데, 크게 두 단락, 사실관계 정리, 그 다음에 법률 판단. 그거는 이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도 사실관계를 1번은 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두 단락으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그 읽기가 편합니다. 사실관계 먼저 판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도 많이 읽어보셔야지 이렇게 느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써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적인 리걸 마인드 훈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많이 좋은 문장을 많이 읽고 또 내가 쓰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도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 있는 편이 아니라서 많이 훈련을 했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훈련. 네, 훈련이죠 뭐. 써보고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서시적에 선배 변호사들한테 깨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뭐야 다 있어. 그렇죠. 진짜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온 거죠. 얘 발로 썼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선배도 있었어요? 그냥 하여튼 눈물질 끝나게 혼납니다. 진짜 무시하고. 그냥 자존심이 확 상하죠. 그럼 더 쓰게 되고. 그냥 너보다 잘 쓰겠다. 그럴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트레이닝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변호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이게 실무 교육을 완전히 받아서 나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실무 수습하고 뭐 변호사 이제 몇 년을 거쳐서 그런 트레이닝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청구 원인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겠는데, 자, 이 사건은 어쨌든 아까 중개업자가 뭐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그 임차인인 의뢰인들한테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별지 내역표와 같이 이 피고 중개업자들이 중개로 임대인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 몇 년간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표로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 표가 바로 이제 요겁니다. 요건데. 계약한 기간 뭐. 네. 해당 호실, 그다음에 임차인 원고, 그다음에 몇 호실, 그다음에 임대차 면적, 그다음에 임대 기간, 보증금, 계약 일자, 그다음에 요 관여한 중개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입 그 기관 중개사협회죠. 공제 기관이죠. 공인중개사협회인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그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서울 보증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도 있죠. 뭐 제가 확률적으로 보니까 한 90%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들리고 10% 정도가 그 서울 보증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 사건은 다 찾아보니까 대체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여기에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제 한도는 뭐 예상대로 다 1억씩 이렇게 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그 중개업자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다세대 건물이에요. 임대차 목적물이 다세대 건물인데 근데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나눠진, 나눠진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웬일인지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등기가 돼 있고 대지권은 따로 놀고. 붙지 않은. 붙지 않은.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토지가 이제 별도 등기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토지에 그 설정된 저당이 최소한 10억 정도, 금액이 꽤나 많은 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붙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개업자들은 토지가 별도 등기고 이렇게 등기에 과도한 저당이 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 들어가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데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뢰인들, 임차인들은 뭐가 위험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지권 등기 뭐 붙은 이 다세대 다가구 이걸 때 이해 못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등기 보여주고 아는 척하고 끝, 그냥 사인하면 사인 끝. 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자, 임대차 목적물이 다가구다. 또 다세대다.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가구라고 그러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거는 토지하고 별도의 건물이라고 한 덩어리 건물이 두 개로 있으니까 다가구 건물이면은 보통은 뭐 토지 등기부를 떼보죠. 임대차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세대 건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뢰에 그냥 붙어 있겠지. 땅덩어리가 건물하고 다 대지권화라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대지권화 돼 있겠지라고 한 생각을 장으로 하고 나오죠. 그렇죠. 보통 정상적인 건.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 뭐 95% 이상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토지 등기부를 안 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세대 건물이라고 하면 다세대 그러면 토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토지 등기부를 건물 등기만 보죠. 건물 등기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도 사단이 난 겁니다. 토지 등기부가 복잡했거든요. 이 부동산 중개사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뢰 건물 등기만 띄고 그냥 보여주고 끝. 알고 고의로 감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런 능력 이런 거에 비춰보면은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토지가 경매로 낙찰돼 버렸습니다. 이모 씨한테. 그리고 이모 씨는 건물주
피고회사를 상대로는 건물은 이제 그 경매가 안 됐거든요. 이게 뭐 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건물주인 피고회사를 상대로는 건물 철거하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근데 토지 인도하고 지료 청구하고 이런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인 원고들 의뢰인 상대로는 퇴거 나가줘라고 소송해서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죠. 그리고 항소심 계류 중인데 이 사건도 아마 이제 짐작컨대 어떻게 1심 그대로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이제 피고들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법률 판단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임대인 회사는 보증금 받는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개업자들의 책임,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 우리가 중개업자들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 이게 네.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임차인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바로 보증금 돌려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차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련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조금 약하거나 생략하거나 이제 조금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그 리드미컬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그 대지권이 제대로 등기가 안 돼가지고 별도 등기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근저당이 있다는 것도 네. 그게 심각한 하자인데 그렇죠. 그걸 확인 뭐 모르고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알고서 안 알려줬으면 더 나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뭐 근저당 건물이 이제 여러 가지 다세대 건물인데 내가 살고 있는 101호, 내가 임대차 할 101호 말고 옆집에 102호 건물에 뭔가 저당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필요 없죠. 101호 임대차하고는 네.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당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네. 내가 이제 임대차를 다세대 건물에 깔고 있는 대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저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당으로 인해서 땅이 경매 들어가고 하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건물이 철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퇴거해야 나가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건물 자체에 뭐 우리가 대항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이런 부분과 별개로 그렇죠. 땅을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퇴거해야 될 건물이 철거되고 퇴거해야 될 이런 부분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중개업자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렇죠. 확인 설명. 네, 확인 설명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다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걸 보면 구구각색으로 정말 이게 구구각색으로 설명을 잘 못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부실하게 했는데 왜 부실하게 했는지를 이렇게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유도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적은 듯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토지 등기부를 아예 안 본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토지 등기를 봤는데 숨긴 거. 뭔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적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할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개업자들의 책임은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규정이라든지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 이게 수임자 수임 관계 이런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책임 이런 부분으로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이제 그렇죠. 적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난 여기 협회, 협회랑 협회 싸운다는 이제 게. 공제금 지급 책임인데요. 협회는
그 임대차 계약의 그 중개사들하고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로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필수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기 위한 의무가입이잖아요. 그렇죠. 공제가입.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듯이 중개사도 이게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안 하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협회에다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협회도 뭐 과실이 없다고 또 대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에는 이제 이게 뭐 중개사의 합의서라든지 뭐 중개사한테 받은 판결문 이런 걸 갖고 가면은 협회가 그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판결문 예를 들면 그 협회 상대로 소송을 안 하고 지금 이 사건은 협회를 피고로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협회를 빼고 공인중개사만 했다면. 피고를 했다면 네. 그 판결을 가지고 협회를 찾아갔을 때 과연 그 협회가 그대로 주느냐? 그래 중개업자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협회로서도 이게 이제 그 쭉 그 공제 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제대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겨야 될 사건, 책임이 없는 사건을 책임지는 것으로 지는 걸로 갖고 오니까 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냥 그렇죠. 덤탱이 쓰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민사재판은 또 서로 당사자 간의 어떤 주장 공방 그런 것들이 실체 진실과는 다르게 피고가 대응을 잘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낼 것도 안 내고 반박할 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 당한 걸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부실하게 대응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의뢰인 계약자하고 조금 이렇게 짜웅했어요. 난 없으니까 여기서 받아라. 그렇죠. 짜웅해가지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사고는 터졌는데 그거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자기가 책임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하지만 그냥 확인서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또 재판에서 그냥 패소해버리고. 별게 다 있구나.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책임 안 질 사건을 협회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책임지는 걸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좀 따져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협회는 못 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우리 상대로 소송을 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사건을 좀 검토해보고 싶다.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협회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실무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은 그냥 아예 중개사와 협회를 공동피고로 해서 무조건. 거의 대부분은 공동피고로 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하고. 또 이제 요 협회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공제금 시효라고 하는 것이 짧아요. 2년. 중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하면 보통 10년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5년, 10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제금은 약간 우리가 보험금, 상법상 보험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서 2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 그러면 이거 중개사 했다가 안 돼가지고 협회하면 시간이 또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중개사 상대로 뭐 소송하다가 1, 2년 가버리면 자칫하면 협회 공제금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협회를 피고로 같이 공동 피고로 1+1으로 그냥 예,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책임 관계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진정 연대채무라 그래서 각자 이제 피해본 금액의 그 범위 안에서 협회든 공인중개사든 부진정 연대로 물어라라고 하는 그런 법률 관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판결 설치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입증 방법이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포증 해서 쭉 번호로 이게 읽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피고가 피고가 제출하는 제출한 게 의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무상의 약속이죠. 아, 병은 없습니까? 병도 있어요. 병도 이제 우리가 뭐 원고 피고 말고 소송에서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게 뭐 독립 당사자 참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별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지위를 갖지 않고 독립 당사자 참가의 지위를 가지는 그런 당사자들이 내는 서면은 또 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원고 갑 피고 을. 증거. 병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5%도 안 될 만큼 드물죠. 갑부증. 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야, 가지가 지금 이제 입니다. 서면도 많네요. 아주 뭐 중개 사고 치고는 되게 보증금도 거의 한 10억 이상 됩니다. 이게 10몇 억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수장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까? 네,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건이 되면은 쭉 사건의 경과 이런 부분도 한번 소개해 드릴 생각인데 이런 제가 뭐 앞으로 틈날 때마다 이런 이제 소송의 유형에 맞춰서 소장 작성하는 법 이런 부분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